사무실에 출근을 했더니 김 대리님 나오셨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그리고 딱 갖다 줘. 근데 가격이 25,000불에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고 25,000불에 2시간 충전하면 5시간 일한다니까. 두 대만 있으면 번갈아 가면서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일들 야 복사 좀 해다 주라. 밑에 가서 택배 좀 가져와. 리모컨 어딨냐? 리모컨 어디냐? 카페 뭐 아메리카노 한 2잔만 받아와라. 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건 되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얼마 안 남은 얘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네이버라도 있지만 뭐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뭐 AI 관련돼서 뭐 전무한 상태 아닌가요? 그럼요. 얼마 전에 유럽이 반성 보고서가 나왔어요. 왜 우리가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냐? 실패했는가라는 거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느렸다. 1995년도에 보니까요. 미국 전체 GDP하고 유럽의 GDP가 거의 같았어요. 근데 95년부터가 사실은 인터넷 붐이 일던 때잖아요. 2000년에 버블이 뻥 터졌지만 그리고 독일은 아예 없애버렸죠. 마켓을. 우리의 코스닥 같은 걸 아예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디지털 안 해. 국민들도 그거에 대한 반감이 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GDP가 30% 이상 차이 나버렸어요. 거기다가 생성형 AI의 핵심은 데이터죠. 데이터 주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네 그 뭐가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 국민이 쓰는 데이터인데 전부 뭐 메타나 구글, 애플한테 우리 데이터 좀 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쳤어요. 걔들이 주게. 그게 엄청난 자산인데 그럼 AI를 통한 효율화는 걔네가 다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똑똑한 애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AI 스타트업을 만들 때 전부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걱정이라는 게 이게 어른들이 언제까지 감싸고 이 혁신을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돼서 안 돼라고 주장하면 유럽이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다 가는 거죠. 유럽은 AI 관련해서도 규제를 세계에서 제일 발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규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 쇄국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 세금 매기고 계속 이런 거잖아요. 계속 회수하고 돈 걷죠. 돈 걷는데 그 돈이 결국 기존 생태계를 더 지속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러면 결국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나마 뭐 우리가 생성형 AI도 만들 수도 있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뭐 이렇게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다른 데들은 사실 뭐 미국에 거의 종속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일본도 자기네들이 그런 거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 없잖아요. 이번에 라인의 경영 분쟁이 일어난 것도 우리가 데이터 주권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축이죠. 하나가 반도체고 하나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미약하지만 둘 다 가지고 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7나노 이하의 제조 기술 가진 게 뭐 TSMC와 삼성전자 그다음 미국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어요. 대만, 한국, 그리고 미국. 그럼 대만은 아직 독립 국가로도 인정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언젠가 중국에 종속될 거라고 본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국내로 가져와야겠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지원금을 주면서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 불러다가 자국 내에 미래 AI 반도체 라인을 짓겠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저희가 되게 잘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AI 하면은 아직은 뭔가 좀 무형 그냥 뭐 이렇게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하고 뭐 핸드폰에서 이제 얘기하고 뭐 이런 느낌이라면 실제로 이게 뭐 로봇이랑 만나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좀 불편한 것들을 해소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어찌 보면 약간 미래 산업 정도일 텐데 그런 로봇이나 이런 것들 쪽은 지금 뭐 제가 아는 정도로는 뭐 테슬라에서 뭐 만들고 있는 거 뭐 로봇 택시 뭐 이런 것들 뭐 테슬라 쪽이 뭐 제일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맞죠. 사실 테슬라가 좀 더 미래의 기대치가 크다는 건 얘네가 2002년에 스페이스X를 만들고 2003년에 테슬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관점이 뭐냐면 제조 혁신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제조를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전기차 제조를 불과 20년 만에 세계 탑으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혁신을 리드하겠다 한 만큼 뭐라 그랬냐면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전 세계로 다 번져버렸죠.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일 잘할 수 있는 기능은 결국은 자율주행이다. 무인 택시. 그게 이제 로봇 택시가 되는 건데 실제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옵션을 얘네가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어요. 그러다가 12번째 버전에서 갑자기 센서를 다 뗍니다. 그리고 카메라만 달아. 그리고 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사람처럼 운전하게 하겠다.
그게 뭐였냐면 생성형 AI를 도입한 거였어요. 그래서 학습을 시킵니다. 20억 킬로미터의 운전 그 영상을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룰 베이스드 코딩이라 그래서 빨간불이면 서, 정신없는 흰선. 이거를 전부 센서로 다 해서 사람 지나가면서 해야 돼. 그런데 세상에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룰에 맞지 않는 케이스가 그렇죠. 결국은 나오게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룰이 그렇게 많아지면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반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됐고 학습하자. 사람들이 빨간불에는 서더라 영상을 계속 학습하면 얘는 무조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20억 킬로미터, 그게 더 늘어나면 이제 40억 킬로미터 데이터가 있다는데 학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자기가 스스로 룰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얘는 코딩을 할 수 있잖아요. 생성 AI는 코딩을 잘하니까 그럼 스스로 만든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그게 다 대응이 되겠죠.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되더라. 그래서 이제 택시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같이 경쟁하는 데가 구글 웨이모가 있고요. 네. 웨이모도 이제 새로운 그런 방식들을 도입해서 지금 이미 뭐 샌프란시스코 영역에서 하던 걸 LA까지 확대해서 미국은 계속 혁신에 도전하고 있죠. 로봇 얘기를 하셨는데 로봇의 가장 원형이 그래서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려면 사실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휴머노이드 기술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장 앞서 있죠. 네. 그런데 휴머노이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해라고 한다면 그럼 테슬라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옵티머스 1이라는 걸 내놓고 그 1년 후에 옵티머스 2라는 걸 내놨어요. 원래 옵티머스 1은요 걷지도 못해서 부축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난 아니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옵티머스 2는요 뭐 계란을 짚고 빨래를 개고 엄청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얘 어떻게 갑자기 달라지냐? 구동의 기술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이니까 거기다 자기네들은 뭘 담았냐? 학습의 능력을 닮았다. 그럼 달라지는 거죠. 얘가 일을 배울 수 있어요. 사람이 예를 들어 카메라 차고 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하는 장면을 다 이렇게 해. 그런 다음 얘가 로봇이 학습을 해. 네. 이걸 이제 큰 서버에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내용이 완성되면 로봇한테 전달해요. 그럼 로봇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생성에 무서운 게 뭐냐면 학습의 양이 늘어날수록 네. 점점 똑똑해지고 그 일을 잘한다는 거죠.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피규어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네. 피규어는 오픈 AI,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브레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챗 GPT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얘가 GPT-4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대화가 아주 부드럽게 너무 돼요. 부드럽죠. 그죠? 데모를 한번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냐? 이 피겨 1이라는 데모가 나왔었는데 테이블 위에 접시, 컵, 사과 이런 게 잔뜩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사람이 테이블 위에 뭐가 있니? 그랬더니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라. 그랬더니 얘가 잠깐 서 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집어주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한테 사과를 줬어? 그랬더니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서요. 이건 GPT 대화면 당연히 되겠죠. 네. 근데 왜 잠깐 썼었느냐? 대화의 맥락에서 코딩이 안 돼 있으니까 대화의 맥락에서 먹을 걸 달라 그러는구나. 그럼 사과를 집어서 앞 사람한테 건넨다를 코딩을 한 거예요. 한번 학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익숙하게 잘하겠죠. 네. 그래서 얘를요, 피거 02라는 걸 만들어서 BMW 공장에 올 1월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8월에 발표했죠. 너무 일을 잘 배워서 기대가 되더라. 네. 내년에 한 100대쯤 공장에 넣어서 단순 업무 시키겠다. 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하는 얘기이기도 한 건데요. 뭐를 하겠다는 거냐면 너네 집에, 너네 사무실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내리고 설거지 좀 하고 뭐 설거지를 자기가 집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설거지 통을 들어다가 디시워시에 넣고 기계를 돌릴 수는 있겠죠. 제가 커피 내리는 동작은 되게 인간이 해야 될 만큼 복잡하지만 세팅만 미리 해놓으면 버튼 눌러서 커피 내리는 건 하겠죠. 네. 그리고 살짝 집어서 서빙 정도는 갖다 주는 하겠죠. 거. 제가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무실에 출근을 네. 했더니 김 대리님 나오셨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그리고 딱 갖다 줘. 네. 그 정도만 돼도 그, 사실. 입구에서 내가 태그 딱 띄고 올라왔더니 근데 가격이 25,000불에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고 25,000불에 2시간 충전하면 5시간 일한다니까 두 대만 있으면 번갈아 가면서 네. 다 뭐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일들 야 복사 좀 해다 주라 밑에 가서 택배 좀 가져와 리모컨 어딨냐? 리모컨이야 카페 뭐 아메리카노 한 2잔만 받아와라 네, 뭐 네.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건 되겠다라고 보는 야, 거죠. 이게 얼마 안 남은 얘기예요. 그럼요. 중국은요. 미국과
어쨌든 로봇 기술은 쌍벽을 이룹니다. 네. 예, 이미 5개 정도의 기업이 휴머노이드 분야에 상당한 수준을 보여줬고요. 올해 CES에서 유비테크라는 기업이 이제 듣기로는 이제 옵티머스 짝퉁이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뭐 조립하는 로봇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로봇을 판매를 시작했어요. 16,000불. 얘가 점프도 하고요. 네. 발로 차도 안 넘어지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16,000불에 그걸 팔겠대. 그래서 뭐가 잘 되냐? 그건 잘 모르겠대요. 약간 장난감인가요? 아직은. 그런데 아. 얘가 장난감이지만 소프트웨어로 여러분이 일 시켜도 보시고 학습도 시켜보세요 라고 하면서 내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제품이 이제 실제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게 16,000불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로봇 그러면 커피 뭐 내리는 거 하나도 1억 넘게 들리기 했는데 네. 16,000불에 휴머노이드 걸어다니는 놈이 나왔다? 이거는 이미 이 물리적으로 무언가 로봇을 만드는 쪽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역량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소비자가 쓸만한 레벨에서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로 커버를 해주느냐에 따라 진짜 집안에 로봇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현실 세계의 일을 로봇이나 이런 게 대신해 주는 거 이런 분야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인간이 약간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어쨌든 이제 첨단 그럼요. 산업 아닙니까? 그럼요. 특히 이제 요즘에 뭐 메타가 이제 안경도 막 발표를 하고 막 했는데 어떤 뭐 VR, AR 뭐 이런 쪽은 어떤 상황이 된 건가요? 사실 VR, AR 이런 쪽에 메타버스 쪽에 관련해서 게임을 비롯해 갖고 이런 기기까지 계속 대유행이었죠. 3년간 300조가 투자됐습니다. 네. 물론 생성형 AI에 비하면 정말 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대규모 선택을 받지는 못했죠. 그만큼 이걸 씌워서 어떤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하는 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도 그 A100이라는 그 시스템을 개발할 때 목표가 뭐였냐면 메타버스에 쓴다는 거였어요. GPU가 그래픽 카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픽 시스템이 발전해야 사람들이 이래도 안 어지럽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GPU를 써야 돼 그러고 내놨는데 참 네. 세상에 이렇게 운 좋은 회사가 없죠. 그게 생성형 AI로 터질 줄이야. 네. 그래서 4년 만에 15배가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기업들이 궁극의 목표로 그거 하나를 만들어보자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생성형 AI하고 메타버스의 과거의 플랫폼들이 만나면 앞으로 되게 많은 또 혁신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망했으니까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실무적으로도 상당한 역량을 많이 갖추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체코에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했잖아요. 네네. 제가 그 한수원의 디지털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데 한수원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출형 원전을요 게임장처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부품 하나까지. 다 만들어요. 네. 거기서 사람들이 점검도 하고 네. 찍으면 데이터도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AI가 이제 점검을 해주죠. 이거는 뭐 부품 교체할 때가 됐어. 뭐 네. 안전하지 못해. 지금 상황이 좀 점검해야 돼. 이런 걸 알려주는 거를 다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어려운 거 돈 많이 드는 걸 왜 했냐 그랬더니 체코에서 반드시 디지털 트윈을 납품하라. 그게 입찰 참여 조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참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못 들어온 거예요. 가만 있어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봤더니 300조의 돈이 들어가서 이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만드는 거에 돈을 투자해서 기술 발전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기술이 있었으니까 할 수 그렇죠. 있었다. 그러니까 제조를 위해서 캐드 데이터라는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게임장처럼 만들어서 쓰고 돌아다니면서 공장처럼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어려웠던 건데 이게 가격이 다운되고 기술이 올라가면서 충분히 가능해졌던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네. 그렇죠. 사업화가 실현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옛날 같이 안경을 썼는데 만약에 제품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AI 칩이 들어가서.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 제조업의 혁신이 AI하고 붙으면서 좀 달라지겠구나. 또 과거에는 이거 쓰고 다닌다고 해도 뭐 별 도움이 안 됐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게 좀 더 진보된다면 네. 그러면 이거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뭐
뭐 AI 비서 같이 아예 이제 붙어 있을 수 있다면은 말로 맞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설명도 하고 이제 뭐 정보도 얻고.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몸에 이제 딱 뭔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쪽도 이제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크다. 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에 제일 또 관심이 많은 게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네. 저커버그는 원래도 오큘러스 같은 이 VR에 기기.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저커버그 입장에서 보면요. 데이터가 세계 제일 많아요. 인스타 갖고 있죠. 페이스북 그렇죠. 갖고 뭐 있죠. 대화부터 연령대별로 뭐 다 갖고 있죠. 있고 사진, 왓츠앱도 갖고 이미지까지. 있죠. 요새 스레드도 있죠. 돈 버는 게 별로 모델이 막혀 있잖아요. 이제 네. 아이고 더 이상은 뭘로 하지? 뭐 이러고 있는데 온 디바이스 AI가 등장한 겁니다. 이러면 자기네 데이터 생성형 AI 그거 뭐 라마니 이렇게 해서 네. 오픈 소스로 공유하잖아요. 이거가 냉장고니 TV니 자동차에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10년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를 만났고 이번에 인스타에 이성훈이 딱 올라왔죠. 이재용 회장하고 둘이 아주 다정하게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저커버그 집이었어요. 사택. 아, 네,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왜 쟤들이 저걸 빅테크의 수장이 아무거나 올리진 않잖아요. 네. 아, 미래 제조업에 관심이 좀 있구나. 생각해보면 라마에서 개발된 게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네.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미 온디바이스 AI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 탑재했죠. 네. 제가 가끔씩 쓰는데 괜찮아요. 이거 한번 데모 보여드릴까요? 네. 예, 제가 학교에 이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뭐 베트남 손님도 있고 일본 손님도 다양하게 오잖아요. 오시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균관대학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본의 VIP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我が孫牛眼大学へようこそ바로 그냥. 日本の VIP の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너무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베트남은 13개 국가니까 안 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되죠. 뭐 여기 없는 사람은 영어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인터넷이 없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평마 요새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어딨냐 뭐 그러지만 사실은 인터넷 그 연결이 해외에 갔을 때 잘 안 되거나 그런 나라가 부지기수입니다. 솔직히. 또 지방에 가거나 시골에 소도시에 가면 와이파이 연결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는 데도 많고 그런데 동네에 가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게 된다 그러면 이게 잘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게 돼? 그럼 거의 모든 기기에 이게 들어가는 순간 대화가 가능하고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네. 그럼 차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차가 뭐. 가요. 네. 그래서 집에 도착하기 10분 전이 됐어. 차가 저한테 말을 겁니다. 주인님 집에 도착하려면 10분 남았는데 거실 온도가 32도예요. 그러면 에어컨 좀 틀어놓을까요? 그럼 얘가 연락을 하겠죠. 그래라 그러면 연락을 할 거고 그러면 AI가 탑재된 그 에어컨이 딱 틀어. 공기 청정기도 좀 이때 돌리고 미리 돌려놓고. 미리 청소 로봇도 알아서 이때 주인님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좀 해놓자. 네.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AI 에이전트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되냐. 그 전용 반도체 칩 설계 능력하고 제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있어야겠죠. 네. 전용 소프트웨어니까. 그다음 제조업이 탄탄해야 돼요. 이걸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 요 정도죠. 일본이 이제 그런 게 좀 취약하니까. 그런데 모든 AI 정보, 나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모든 걸 가진 AI 에이전트를 중국산을 집에 들여놓고 싶다는 사람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쉽지 그렇고 않을 별로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세계에서 자기 독자 플랫폼을 갖고 생성형 AI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런 스타트업이나 인재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흔치 않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기다가 제조업이 잘 돼야 돼. 그럼 우리는 가전도 갖고 있고 자동차도 네. 갖고 있네. 나쁘지 않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좀 많은 투자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제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뭔가 좀 태동 단계여서 그런 거지. 이제 앞으로 만약에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우리 말고 대안이 별로 없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금 이제 보여주신 것도 그렇지만 이제 챗GPT 써보면은 이제 그 실시간으로 대화도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억양이나 뭐 감정까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장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회화 선생님은 이제 진짜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도 이제 이걸 이렇게 써봐라. 그러면 이제 뭐 원하는 대로 영어도 말하고 뭐 중국어도 해봐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교육 시장부터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AI 총괄 디렉터가 한 얘기가 생성형 AI로 가장 크게 혁신을 일으킬 분야가 의료와 교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이미 이 학생들이 달라져요. 이 숙제를 AI로 하잖아요. 네, 숙제를 해요. 숙제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교육의 방식이 또 바뀌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건 산업사회에 필요한 정형화된 인재를 키워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과목들을 정한 다음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학습이 주입이다라는 거에서부터는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게 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거죠. 설령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주입을 누가 시키느냐의 문제죠. 그거를 레벨이 다른 학생들을 다 한 곳에 가둬놓고 전부 다 이걸로 옛날에 그런 무혈반을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가 필요한 레벨에 따라 AI 코치가 요 문제 풀어봐. 요 영상 봐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맞춤형으로.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개별적 학생들이 자기가 품고 있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학습해야 되는지를 코칭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건 디지털 혁명 때부터 예견된 거기도 했는데요. 옛날에는 무조건 애들을 공부를 잘 시키려면 서울로 보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훌륭하고 좋은 콘텐츠를 접하려면 결국 서울에 가야 되는 거였는데 네. 디지털로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인강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교육의 천재적인 그 AI 선생님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굳이 뭐 이제는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결국 어떻게 보면 교육에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솔루션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도 생길 수 있다는 아니 거죠. 그 챗GPT 뭐 수학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뭐 이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뭐 그렇죠. 그냥 카메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풀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처럼 해설도 해주고 내가 잘 이해했는지 설명도 해주고 뭐 이런 맞습니다. 거를 하라고 하면 잘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사실상 이제 교육이라는 개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암기나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이해해가지고 뭐 이렇게 푸는 개념으로는 챗GPT나 이런 기계를 이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뭐 창의력을 개발한다 뭐 이런 쪽으로만 이제 가는 건가요? 교육이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전부 다 그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우리가 디지털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미 경험을 했어요. 전부 인강 들었잖아요, 애들. 네.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든 지식은 인터넷으로 얻는 거네. 예,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보고 기출 문제를 네. 얻는 것조차도 지들 커뮤니티에서 정보력 좋은 애들이 쫙쫙 빼가지고 다 돌리고 그러다가 챗GPT 나오면서 숙제까지 다 해주네. 네. 미국도 지금 이제 고민에 빠진 게요. 원래 걔네들은 수능 점수가 아니라 자기 소개서를 기반으로 했잖아요. 이거를 또 챗GPT가 기가 막히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느냐가 되게 자기네들도 큰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문명의 변화에 맞춰서 애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릴 때 뭐 많은 걸 경험해봐야 꿈을 꿀 수 있죠. 아, 난 작가가 될 거야. 나는 엔지니어가 될 거야. 난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난 의사가 될 거야. 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한 과정들을 이제 다 점검해 봐야겠죠. 네. 그걸 AI가 코칭해주고 궁금해할 때마다 경험하게 해주고 많은 비용이 드는 거면 그래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그런 걸 결정한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AI가 그걸 다 체험하게 해주고 너가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단계별로는 이런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 이런 것들을 해준다 그러면 확실히 큰 변화가 올 수 있겠죠. 문제는 그걸 혼자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AI가 있어도 이거 혼자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변호사보다 더 똑똑한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얘가 변호는 못 해주죠. 변호사가 얘를 이용하면 네. 변호의 전략을 잘 짤 수 있겠죠.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변호사가 뭐 서포트하는 조직이 있었다면 이걸 이제 프로그램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도 얘가 의사가 되겠다. 얘는 체육 선수가 되겠다. 이것마다 다 코칭해 주기가 어려웠어요. 네. 근데 AI 코치가 있으면 걔한테 적합한 프로그램은 이런 거야라고 해줄 수 있으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사실은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 대 인간으로 얘의 변화를 읽어가면서 전문적인 교육의 코칭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변화를 보는 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춤형 코치를 이제 어떻게 배치할 거냐 뭐 이런 거에다가 그렇죠. 인간관계도 필요하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뭐 로봇과 사람만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일종의 약간 관리자 개념으로 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의 로봇이 이 사람의 심리 변화라든가 학생의 또 가정에서의 뭐 그런 문제라든가 거를 할 수는 없죠. 친구의 교우 관계에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데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코칭하면서 얘가 꿈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보조기술을 쓰는 거죠. 사실 학습을 시키는 것만으로 본다 그러면 인간이 낫다는 게 코로나 때 증명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네. 왜 뭐 무슨 학원의 일타 강사들이 그렇게 많이 돈을 벌겠어요. 결국 애들이 들어보니까 우리 담임보다 낫네. 아니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 선생님이라는 거의 롤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